500? 그 돈으론 그 여자 가방 끈도 못 사. 더러운 돈 챙겨서 꺼져. 썩어 문드러진 홍시 냄새와 퀴퀴한 암모니아 향이 뒤섞인 악취가 코를 찔렀다. 두 겹이나 마스크를 썼지만 그 냄새는 마치 유령처럼 마스크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콧속을 휘젓고 목구멍 깊숙한 곳에 들러붙었다. 고무장갑은 이미 누런 배설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오늘만 벌써 세 번째였다. 시어머니의 괄약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함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였고 헐거워진 성인용 기저귀 사이로 흘러나온 오물은 값비싼 터키산 카페트 위로 속절없이 번져나갔다.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직물 사이사이에 스며든 얼룩을 걸레로 훔쳐냈다. 장시간 꿇어앉아 있던 탓에 무릎 관절 마디마디에서 시큰한 통증이 올라왔다. 물. 의료용 침대에 누운 시어머니가 탁한 신음소리를 뱉어냈다. 찢어진 풀무질 소리처럼 거칠고 메마른 소리였다. 나는 즉시 대답하는 대신 기계적으로 카페트를 문질렀다. 한 번, 두 번, 세 번 얼룩의 색이 희미해져 더 이상 티가 나지 않을 때가 되어서야 나는 침대 난간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바로 그때 현관 쪽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드는 기계음이 들려왔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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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컥. 그것은 한때 내 남편이었던 남자, 박도준이 귀가하는 소리였다. 문이 열림과 동시에 노골적인 헛구역질 소리가 들려왔다. 젠장. 집구석 냄새가 왜 이래? 화장실에 된장독이라도 엎었어? 박도준의 목소리에는 혐오감이 뚝뚝 묻어났다. 몸을 돌려 현관을 바라보았다. 그는 한 손으로 코를 틀어막은 채 다른 한 손으로는 마치 독가스라도 몰아내려는 듯 허공을 거칠게 휘젓고 있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재단된 짙은 남색 슈트, 반질반질하게 빗어넘긴 포마드 머리. 광화문 오피스 빌딩 수풀루비는 엘리트 특유의 그 말끔한 차림새는 노인 냄새와 소독약 냄새, 그리고 지린내가 진동하는 이 집과는 철저하게 이질적이었다. 나는 고무장갑을 벗었다. 짝 하는 마찰음이 날카롭게 울렸다. 왔어요. 밥은 솥에 있어요. 아직 따뜻해요. 내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낯설 만큼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도주는 신발도 갈아 신지 않은 채 구둣발로 거실에 들어섰다. 거리에 먼지와 가래침이 묻어있을지도 모를 그 구두 밑창이 마루를 더럽히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이 집에서 오직 자신만이 청결한 존재라고 믿는 듯 했다. 그는 성큼성큼 식탁으로 걸어왔다. 내가 3시간이나 공들여 끓인 꼬리곰탕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거칠게 내던졌다. 탁! 봉투가 미끄러지며 물이 가득 담긴 컵을 쳤다. 컵이 쓰러지면서 쏟아진 물이 봉투 모서리를 적셨고 식탁 가장자리를 타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도장 찍어, 한지수. 그는 짜증스럽게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시선은 내 얼굴에 단 1초도 머물지 않은 채 창밖의 어두운 밤하늘을 향해 있었다. 더는 못 참겠어. 집에 들어올 때마다 무슨 시체 안치실 들어오는 기분이야. 나도 사람이고 숨 좀 쉬고 살아야 할 거 아냐. 나는 젖어가는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내용물은 뻔했다. 잠 못 이루는 밤마다 모든 전업주부가 상상하지만 감히 손대지 못하는 판도라의 상자, 이혼 합의서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쓰러진 물컵을 세웠다. 벙어리 흉내 내지 마. 나의 침묵이 그의 심기를 건드린 모양이었다. 도주는 슈트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화면을 몇 번 터치하고는 발광하는 액정을 내 눈앞에 들이밀었다. 갑작스러운 빛에 눈이 시렸다.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초음파 사진이었다. 흑백의 이미지 속에 콩나물 대가리처럼 생긴 작은 태아가 보였다. 미영이 임신했어. 아들이래. 도준의 목소리에 잔인한 승리감이 서렸다. 벌써 12주야. 의사 말로는 산모 상태도 안정적이라는데 냄새에 워낙 예민해서 말이야. 내 자식을 이런 썩은 냄새에 진동하는? 그는 혐오스럽다는 듯 안방 쪽을 턱으로 가리켰다.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할 순 없어. 최미영. 그의 회사 비서라고 했던 여자.
기억난다. 3개월 전 추석, 도주는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녀와 발리 여행을 떠났다. 그날 밤, 나는 집에서 시어머니의 가래를 뽑아내다가 기계 오작동으로 얼굴에 튀어 오른 가래를 뒤집었어야 했다. 바로 그 시각, 내 휴대전화로는 그의 가족 카드가 긁히는 알림 문자가 쉴 새 없이 날아들었다. 불가리 호텔, 샤넬 핸드백, 그리고 50만 원짜리 캔들라이트 디너. 초음파 사진을 바라보는 내 심장이 기묘하게 뛰었다.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방감이었다. 그래서요. 마침내 입을 뗀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도주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잠시 멈칫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거두고 미간을 찌푸리며 나를 훑어보았다. 대충 틀어올린 머리카락, 얼굴 옆으로 흘러내린 잔머리, 빨래를 잘못해 희끄무레해진 회색 트레이닝복, 소매 끝에 묻은 얼룩. 그래서, 한지수, 그래서라니. 그는 코웃음을 치며 의자를 끌어당겨 앉더니 다리를 꼬았다. 이 아파트는 결혼 전 내 재산이니까 당연히 내 거고. 예금은 알잖아. 엄마 병원비 대느라 현금씨 마른 거, 그리고 전세 보증금 대출, 그거 내 명의로 받은 거니까 당연히 빚도 내 몫이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 반응을 살폈다. 5년 전처럼 내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버림받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기를, 이 껍데기뿐인 가정을 지키기 위해 오열하기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어쨌든 도장 찍어. 이사 비용으로 500만 원 줄게. 너한테는 큰돈이잖아. 지난 5년 동안 집구석에서 빈둥거리며 밥 축내느라 10원 한 장 벌어본 적 없으니까. 500만 원. 최미영에게 사준 그 가방 하나 값도 안 되는 돈. 그의 눈에 비친 나의 5년, 밤낮 없이 그의 늙고 병든 어머니를 수발든 내 청춘의 값이 고작 그 정도였다. 5년 전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였다. 입주 간병인을 쓰려면 월 300만 원은 줘야 했고 식비는 별도였다. 도주는 내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지수야, 남의 손은 못 믿겠어. 당신 정성만이 진짜잖아. 엄마 낳으면 우리 못 간 신혼여행 꼭 가자. 그래서 나는 승진을 앞둔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돈요관과 석션기를 손에 쥐었다. 그 5년 동안 내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고 허리 디스크가 터져 비 오는 날이면 허리를 펴지도 못했다. 화장품 하나 사는 돈이 아까워 샘플만 발라가며 모은 돈으로 시어머니에게 제일 좋은 욕창 방지 매트리스를 사드렸다. 그 결과 나는 밥만 축내는 식충이가 되었다. 좋아요. 내가 나직하게 말했다. 소매 단추를 만지작거리던 도준의 손이 멈췄다. 그가 고개를 들어 황당하다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뭐라고? 좋다고요. 나는 식탁을 돌아가 그의 맞은편 의자를 빼내 앉았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끼익 하는 소리를 냈다. 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서류 뭉치에서 합의서를 뽑아냈다. 재산 분할에 관한 그 치졸한 조항들은 읽어볼 가치도 없었다. 안다. 명의는 그의 것이지만 인테리어 비용은 친정에서 해줬다는 걸 현금이 없다고 징징대지만 그의 차명 주식 계좌에 최소 2억 원이 굴러가고 있다는 걸. 하지만 상관없었다.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앉은 이 남자가 곰팡이 핀 빵 조각처럼 보였다. 더 쳐다보고 있으면 위액이 역류할 것만 같았다. 나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내게 허락된 유일한 수납 공간에서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플러스펜을 꺼냈다. 뚜껑을 열자 톡 하고 경쾌한 소리가 났다. 이 펜, 주머니에 넣고 다닌 지 딱 한 달 되었다. 한지수, 너 지금 제정신이야? 도준이 말을 더듬었다. 나의 망설임 없는 태도에 오히려 그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거 찍으면 너 진짜 빈털털이야. 이 집 나가면 갈 데도 없어. 나중에 다시 받아달라고 빌어도 소용없다고. 펜촉이 종이에 닿았다. 검은 잉크가 번지며 작은 점을 남겼다. 나는 눈을 들어 당황으로 흔들리는 그의 동공을 똑바로 응시했다.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박도준 씨, 지금 나처럼 가래 뽑고 콧줄로 밥 먹이고 관장해주고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해주는 숙련된 중환자 간병인 쓰려면 한 달에 얼마 드는지 알아?
도주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종이 위로 펜을 빠르게 움직였다. 혼인신고서에 서명할 때보다 훨씬 더 힘주어 정성스럽게 이름을 새겼다. 마지막 획을 긋고 뚜껑을 닫은 뒤 서류를 그에게 툭 밀었다. 이제 그 돈 아껴서 당신 아들 분유나 사 먹여. 나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이 아닌 부엌 옆 작은 창고 방으로 향했다. 시어머니가 쓰러진 뒤로는 밤에 부르는 소리를 듣기 위해 내가 기거해온 쪽방이었다. 좁은 방에 들어가 침대 밑에서 붉은색 캐리어를 꺼냈다. 짐은 진작에 싸두었다. 그의 취향에 맞추려 샀던 레이스 잠옷이나 시댁 행사를 위해 준비했던 싸구려 정장 따위는 없었다. 편안한 면 티셔츠 몇 장, 지난 몇 년간 틈틈이 공부해 따놓은 영양사 자격증과 요가 강사 자격증, 그리고 결혼 전 모아둔 비상금이 들어있는 통장. 그것이 그가 모르는 나의 유일한 히든카드였다. 지익. 캐리어 지퍼 닫는 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갈랐다. 가방을 끌고 거실로 나왔다. 도주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합의서를 쥐고 있었다. 마치 파리를 삼킨 사람처럼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다. 현관으로 향하다가 시어머니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악취가 새어나왔다. 나는 문을 활짝 열고 앙상한 해골처럼 누워있는 노인을 바라보았다. 밖에 소란을 들었는지 탁한 눈동자가 문가에 선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입을 달싹였다. 그 눈빛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자신을 지켜주던 존재가 떠난다는 것을 직감한 짐승의 본능적인 두려움이었다. 나는 다가가 마지막으로 이불자락을 여며주었다. 어머니. 검버섯이 피어오른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김치가 짜지 않다며 친척들 앞에서 접시를 내던지던 모습, 유산한 날 계집이 칠칠맞게 알 하나 못 품는다며 혀를 차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허리를 숙여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전 할 만큼 했어요. 남은 날들은 어머니가 그토록 끔찍이 여기는 아드님과 새며느리한테 수발받으세요. 나는 상체를 일으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섰다.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도준이 벌떡 일어났다. 한지수. 지금 나가면 다시는 이 문턱 못 넘을 줄 알아. 나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정신이 번쩍 들었다. 걱정 마. 나는 그를 등진 채 문을 열었다. 이런 지옥 1초도 더 있고 싶지 않으니까. 쾅. 육중한 철문이 내 뒤에서 닫혔다. 센서 등이 켜지며 복도를 환하게 밝혔다. 나는 초겨울 밤의 차가운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똥오줌 냄새도, 소독약 냄새도, 남자의 역겨운 향수 냄새도 없었다. 뼛속까지 시리지만 눈물나게 달콤한 자유의 냄새였다. 집을 나온 후 맞이한 첫 번째 아침이었다. 나를 깨운 것은 시계처럼 정확한 시어머니의 신음소리도 새벽 3시 체위 변경 알람도 아닌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이었다. 눈을 뜨고 낯선 천장을 1분가량 멍하니 응시했다. 그제야 내가 어디에 있는지 실감이 났다. 경기도 일산의 한 오피스텔. 비록 7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통유리창 덕분에 방 안은 빛으로 가득했다. 비상금을 털어 구한 전셋집,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였지만 이곳의 공기 한 줌 한 줌이 오롯이 내 것이었다. 몸을 뒤척이자 실크 이불의 부드러운 감촉이 피부에 닿았다. 그때 협탁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웅. 액정의 전 남편이라는 세 글자가 떴다. 메시지였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화면을 뚫고 나올 듯한 다급함과 짜증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휴대전화 잠금을 풀자 박도준이 보낸 메시지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젠장. 엄마가 어젯밤 내내 소리를 질러댔어. 그 빌어먹을 석션기는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야? 튜브를 넣었더니 피를 토하고 난리가 났잖아. 문자를 보는 순간 박도준의 꼴사나운 모습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졌다. 헝클어진 머리에 잠옷바람으로 끈적한 가래가 묻은 튜브를 든 채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게 뻔했다. 귀한 손주를 품으신 최미영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을 테고.
나는 답장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다. 상상이 갔다. 어젯밤 그 집은 지옥이었으리라. 뇌졸중 후유증이 있는 시어머니는 제 시간에 몸을 뒤집어주지 않으면 등 뒤에 욕창이 불에 댄 듯 쓰라려온다. 그러면 짐승이 죽어갈 때 내는 듯한 괴성을 지르는데 그 소리는 벽을 뚫고 고막을 찢을 듯 파고든다. 예전에는 그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무섭게 조건반사처럼 튀어나가 능숙하게 몸을 돌리고 등을 두드려 마사지했다. 그 모든 과정은 10분이면 충분했고 도주는 옆에서 코를 골며 세상 모르고 잤다. 그는 자기 어머니가 밤새 편안하게 주무시는 줄 알았을 것이다. 이제야 알게 되었겠지? 그 편안함이 누구의 뼈와 살을 갈아 넣은 결과였는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맨발로 주방으로 걸어가 핸드드립 커피를 내렸다. 원두가 갈리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향기가 방 안에 퍼졌다. 커피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출근길로 분주한 사람들을 내려다보았다. 웅, 웅, 웅. 휴대전화가 다시 요란하게 울어댔다. 이번에는 연달아 메시지가 쏟아졌다. 한지수, 죽은 척하지 말고 전화 받아. 미영이가 엄마 소리 때문에 놀라서 배 뭉친다고 울고불고 난리야. 엄마한테 도대체 뭘 먹인 거야? 기저귀 가려고 봤더니 냄새가 썩은 시체 냄새보다 더해.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쌉싸름하면서도 끝마디 달콤했다. 느긋하게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천천히 자판을 두드렸다. 그거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야. 제때 안 치우면 10분 만에 피부에 말라붙어. 그럼 따뜻한 물로 불려서 떼어내야 해. 참, 마스크 꼭 써. 그 냄새 머리카락에 배면 3일 동안 안 빠지거든. 전송 버튼을 눌렀다. 거의 동시에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을 내려다보다가 붉은색 종료 버튼 위로 손가락을 가져가 가볍게 눌렀다. 뚝. 세상이 다시 고요해졌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새로 산 요가 매트 위로 올라갔다. 아침 햇살이 손목을 비췄다. 5년간의 고된 노동으로 건초염에 시달려 퉁퉁 부어있던 손목. 움직일 때마다 시큰거리던 통증이 며칠 쉬었다고 거짓말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양팔을 들어 올리고 견상 자세를 취했다. 척추 마디마디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다. 굳어있던 몸과 인생이 다시 펴지는 소리였다. 같은 시각, 도시 반대편. 박도주는 난장판이 된 안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바닥에는 더러운 물이 담긴 대야가 엎어져 있었고 흙탕물 같은 호수가 페르시아 카페트를 적시고 있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지독한 악취가 끈적한 실체라도 가진 양 그의 얼굴을 덮쳤다. 아, 나 못해. 진짜 미쳐버리겠네. 안방 문밖에서 최미영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다. 도준 오빠. 저 할망구 좀 조용히 시켜봐. 나 배 아프다고. 우리 아기 잘못되면 오빠가 책임질 거야? 도준은 누런 오물이 묻은 물티슈 뭉치를 손에 쥔 채 침대를 노려보았다. 평소에는 인자한 어머니였으나 지금은 고통과 불쾌감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괴물처럼 보였다. 입가에는 침이 질질 흘러내렸고 아들을 보는 눈빛에는 자애로움 대신 원망과 도끼만이 가득했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해요. 네. 사람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요? 도준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어머니의 입가를 닦아주려 손을 뻗는 순간 어머니가 짐승처럼 그의 손가락을 덥석 깨물었다. 아! 도준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확 뺐다. 손가락에 선명한 입자국이 남았고 핏방울이 맺혔다. 지수 불러. 걔만 할 줄 알아. 어머니가 웅얼거리는 발음으로 며느리를 찾았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방 안을 두리번거리며 익숙한 그림자를 찾고 있었다. 갔어. 그 독한 여자가 엄마 버리고 도망갔다고. 도준이 악을 썼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검색창에 VIP 간병인을 입력했다. 어제 술김에 찾아봤던 서울에서 제일 비싸고 좋다는 간병 업체 번호가 떴다. 통화 연결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사람 좀 보내줘요. 당장. 지금 당장. 고객님, 진정하시고요. 환자분 상태가 어떠신가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차가웠다. 뇌졸중, 전신마비, 대소변 못 가리고, 콧줄 식사하고, 욕창 있고, 가래도 뽑아야 하고, 도주는 숨 쉴 틈도 없이 쏟아냈다. 예전에는 그저 의학 용어에 불과했던 단어들이 이제는 구체적인 악몽이 되어 그를 옥죄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왔다. 선생님, 그 정도면 특급 중증 환자십니다. 게다가 24시간 입주 간병을 원하시는 거죠?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빨리 사람 보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세로 그 정도 숙련된 전문 간병인은 월 45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주말이랑 공휴일 근무는 수당 별도고요. 환자분이 폭력 성향이 있거나 야간 호출이 잦으면 위험 수당 추가됩니다. 첫 달은 보증금조로 2달치 선입금해 주셔야 배정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도주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다. 450만 원. 당신들 날강도야? 선생님, 이게 시세입니다. 그런 고강도 노동은 웬만한 사람은 하루도 못 버티고 도망가요. 비싸시면 요양병원 알아보세요. 거기도 대기만 1년은 걸리겠지만. 또. 상담원은 가차없이 전화를 끊었다. 도주는 멍하니 휴대전화를 내려다보았다. 귓가에는 어머니의 괴괴한 신음과 문밖에서 들리는 미영의 짜증 섞인 울음소리가 뒤섞여 울렸다. 450만 원. 그의 한 달 월급에서 세금 떼고 나면 600만 원 남짓이었다. 아파트 대출금 200만 원, 차 할부금 100만 원, 거기에 미영이 카드값까지. 간병인을 안 쓰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쓰면 파산이다. 그 순간 화장기 하나 없이 늘 수수하게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있던 한지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여자는 지난 5년 동안 군소리 한마디 없이 그에게 2억 7천만 원을 벌어다 주고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자신은 고작 500만 원을 던져주고 그녀를 내쫓았다. 젠장. 도주는 오물이 묻은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머리를 감싸쥔 손가락 사이로 절망이 흘러내렸다. 시간은 가속 페달을 밟은 듯 빠르게 흘러갔다. 어느새 한 달이 지났다. 그 한 달 동안 나는 지난 5년간 유예되었던 삶을 폭풍처럼 몰아치며 되찾았다. 다시 영양학 공부를 시작했고 매일 나를 위해 정갈하고 건강한 식단을 차려 먹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리본이라는 이름의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다. 내 안색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누렇게 떴던 피부에는 은은한 홍조가 돌기 시작했고 푸석했던 머리카락은 영양팩 덕분에 윤기를 되찾았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고인 물처럼 탁한 눈을 한 여자가 없었다. 그 대신 단단한 빛을 품은 한 여자가 나를 마주보고 있었다. 그쪽 집안 소식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경로로 접하게 되었다. 어느 오후 서점 한 구석에 마련된 카페에서 원고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 귀여운 여성들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혀를 쯧쯧 찼다. 세상에, 이건 완전히 노인 학대 아니야? 그러니까요. 며느리가 독해도 너무 독하네. 휠체어를 저렇게 미니까 노인이 거의 튕겨나갈 뻔했잖아. 저 남자도 그래요? 옆에서 보고만 있는 거 봐. 무슨 집구석이 이래? 저런 비싼 아파트 살면서 속은 시커멓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익숙한 아파트 이름이 튀어나왔을 때 내 손이 멈췄다. 노건 아파트.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지역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맘카페에 접속했다. 베스트 게시글 목록 맨 위에 자극적인 제목이 걸려 있었다. 충격. 노건 아파트 악질 며느리의 시어머니 학대 현장. 신상 털기 들어갑니다. 게시물을 눌러 영상을 재생했다. 위층 주민이 몰래 찍은 듯 화면이 심하게 흔들렸다. 베란다에서 최미영이 헐렁한 인부복을 입은 채 시어머니의 휠체어를 밀고 있었다. 이 망할 노인네가. 햇볕쬐라면 얌전히 쬐 것이지 왜 자꾸 꼼지락거려. 영상 속 최미영의 목소리는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로웠다. 시어머니가 난간 쪽에 무언가를 잡으려 몸을 기울이자
인내심이 바닥난 미영이 휠체어를 거칠게 밀어버렸다. 바퀴가 베란다 문틀에 걸려 덜컹거렸고 그 충격으로 시어머니가 휠체어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아이고. 화면 너머로 들리는 비명은 듣는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미영은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혐오스럽다는 듯 뒷걸음질 치며 배를 감싸쥐고 소리를 질러댔다. 아, 배야. 이 늙은이가 내 아들 죽이려고 작정했나? 도준 오빠. 도준 오빠. 박도준이 거실에서 허겁지겁 뛰쳐나왔다. 나는 그가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를 일으킬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곧장 최미영에게 달려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안절부절 못했다. 미영아. 괜찮아. 배 부딪혔어? 차가운 타일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 봉투처럼 널브러진 시어머니는 앙상한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경련하고 있었다. 영상은 거기서 끊겼다. 손이 덜덜 떨려왔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뼈에 사무치는 한기 때문이었다. 그 집에 미련은 없었지만 한때 그토록 기세등등했던 노인이 저런 비참한 꼴을 당하고 있다니. 댓글창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저 남자 누구냐? 신상 털자. 광화문에 있는 대기업 다닌다던데? 저런 인간 말종은 회사에서 잘라야지. 여론의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다. 박도준은 끝났다. 예상대로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문자가 아니었다. 전화였다. 액정에 박도준이라는 이름이 요란하게 깜빡였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지수야. 지수야, 나 좀 살려줘. 수화기 너머로 도준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배경음은 시끄러웠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소리, 찰칵거리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회사에서 대기 발령 떨어졌어. 기자들이 집 앞에 진을 치고 있고 미영이 그 미친 여자가 문을 걸어 잠그고 안 열어줘. 엄마는 지금 응급실 실려갔는데 그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횡설수설했다. 지수야, 제발 돌아와 줘. 내가 잘못했어. 진짜야. 엄마 수발들 사람은 너밖에 없어. 우리 안 혐오하는 사람은 너뿐이잖아. 우리 다시 합치자. 그 애는 내가 포기할게. 난 너만 있으면 돼. 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손에 든 은색 티스푼으로 눈앞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휘저었다. 얼음이 유리잔 벽에 부딪히며 짤랑 하고 맑은 소리를 냈다. 통쾌함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끝없는 비애감이 밀려왔다. 이게 내가 7년을 사랑하고 5년을 헌신했던 남자의 실체였다. 그는 위기에 처하자 책임을 지는 대신 자신이 쓰레기처럼 내다버렸던 무료 가정부를 다시 찾고 있었다. 박도준 씨. 내가 그의 징징거리는 소리를 끊었다. 내 목소리는 서점에 흐르는 재즈 음악처럼 차분하고 낮았다. 나 지금 제주도야. 여기 바닷바람이 참 좋네. 커피도 맛있고. 전화기 너머가 멍해진 듯 조용해졌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눈치였다. 나는 창밖의 파란 하늘을 응시하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내가 돌아가길 원해? 좋아. 도준의 목소리에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다. 정말이야? 돌아만 와주면 뭐든지 다 할게. 지금 시세로 특급 중증 간병비에 정신적 피해 보상금, 그리고 당신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까지 합산하면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다. 지금 당신 능력으론 내 시급 감당 못해. 나는 그가 대꾸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번호를 차단했다. 커피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차가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리며 가슴 밑바닥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불씨마저 꺼뜨렸다.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고 서점 출구로 향했다. 유리문을 밀고 나가려는 찰나 베스트셀러 코너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진열된 책 한 권이 시선을 붙잡았다. 표지에는 금박으로 된 제목이 반짝이고 있었다. 절망 끝에서 다시 쓰는 여자들의 이야기. 손을 뻗었다. 손끝이 책 표지에 닿는 순간 찌릿한 전율과 함께 운명의 톱니바퀴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책장을 넘기기도 전에 테이블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다. 박도준이 아니었다. 화면에는 낯선 지역 번호와 함께 끝자리 112분가 찍혀 있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전화를 받는 손이 뻣뻣하게 굳었다. 여보세요? 박도준 씨 전 부인 되시는 한지수 씨 맞습니까? 여기는 마포 경찰서입니다. 경찰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딱딱했다. 수화기 너머로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와 취객의 고함이 들려왔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최대한 평온한 척 대답했지만 커피잔을 쥔 왼손에는 힘이 들어갔다. 박도준 씨가 현재 공공장소에서 난동을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 중입니다. 심리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네요. 그리고 거액의 절도 사건과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한데 혹시 최미영 씨라고 아십니까? 최미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헛웃음이 나올 뻔했다. 알죠. 나는 앙상한 가로수를 바라보며 12월의 서울 바람처럼 차갑게 대답했다. 제 전남편의 상간녀입니다. 그렇군요. 박도준 씨 진술에 따르면 최미영 씨가 집안의 모든 현금과 귀금속, 그리고 박도준 씨 명의의 주식 계좌를 처분한 현금까지 몽땅 들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피해 금액이 약 3억 5천만 원입니다. 출입국 기록을 조회해보니 어제 새벽 필리핀으로 출국했더군요. 3억 5천만 원 박도준의 마지막 목숨줄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경찰이 잠시 말을 골랐다. 쓰레기 수거장에서 증거물을 찾던 중에 산부인과 영수증이 발견되었습니다. 날짜는 3일 전이고 항목은 임신 중절 수술입니다. 순간 주변의 소음이 음소거라도 된 듯 고요해졌다. 아들도 금쪽 같은 손주도 없었다. 박도준이 보물단지처럼 여기며 나를 내쫓았던 그 황태자는 피 묻은 의료 폐기물이 되어 쓰레기통에 처박혔다. 한지수 씨, 듣고 계십니까? 네. 나는 폐부 가득 찬 공기를 뱉어냈다. 하지만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형사님, 우린 법적으로 남남입니다. 박도준 씨가 계속 한지수 씨 이름만 부르고 있습니다. 집안 통장 비밀번호를 아는 건 한지수 씨뿐이라며 공범일 수도 있다고. 합의 지경이 되어서도 나한테 똥물을 튀기려 하다니. 형사님, 제 알리바이는 확실합니다. 저는 서점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비밀번호 말인데요. 유리창에 비친 내 흐릿한 형상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그 여자 생일로 바꿨다고 자랑하더니 너무 급해서 까먹었나 보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창밖으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드라마 속 첫눈은 낭만적이라지만 지금 내 눈에는 그저 하얀 수위처럼 보였다. 나를 질식시켰던 그 집을 천천히 덮어버리는 차가운 덮개처럼. 그가 그토록 원하던 깨끗한 환경이 이제야 완성되었다. 사람도, 돈도, 아이도 없는 완벽한 무균실이 되었다. 오직 침대에 누워 썩어가는 노인과 미쳐버린 남자만이 남았을 뿐. 박도준을 다시 만난 건 3일 뒤, 어느 대학 병원 중환자실 복도에서였다. 내가 원해서 온 건 아니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시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주 보호자였던 내게 병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박도준은 제정신이 아니라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말과 함께 복도에는 익숙한 냄새가 진동했다. 소독약 냄새와 퀴퀴한 죽음의 냄새. 멀리서 박도준이 보였다. 대기실 의자에 몸을 웅크린 그는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맞춤 정장 대신 쭈글쭈글한 셔츠 차림이었다. 넥타이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머리는 떡이 져 있었다. 얼굴은 거뭇거뭇한 수염으로 뒤덮여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뺨에 난 깊은 상처였다. 손톱에 긁힌 듯 살점이 패어 붉은 피가 맺혀 있었다. 또각, 또각. 구두 굽소리에 그가 둔하게 고개를 들었다. 핏발선 눈동자에 경악과 수치심, 그리고 죽어가는 짐승의 애원 같은 것이 스쳤다. 지수야. 그가 비틀거며 일어섰다. 다리에 쥐가 났는지 휘청거리며 내 옷자락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 손등에는 콧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번들거렸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의 손길을 피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던데. 내 목소리는 건조했다. 마치 오늘의 날씨를 이야기하듯. 미영이 그년이 도망갔어. 박도준은 내 말이 들리지 않는 듯 입술을 달달 떨며 눈물, 콧물을 쏟아냈다. 돈도 다 털렸어. 아파트도 경매 넘어간대. 지수야. 나 진짜 아무것도 없어. 애도 지웠대. 장난감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울어댔지만 내 눈에는 그저 악어의 눈물로 보일 뿐이었다. 자업자득이네. 나는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나 오늘 당신 참회록 들으러 온 거 아니야? 어머니는? 박도준의 몸이 흠칫 떨렸다. 그의 눈에 깊은 공포가 차올랐다. 그는 등 뒤에 유리문을 가리키며 손가락을 떨었다. 엄마가 미쳤어. 날 못 알아봐. 가까이만 가면 핥히고 물어뜯어. 내가 귀신이래. 나는 몸을 돌려 면회 창 너머를 보았다. 침대에 누운 노인은 수분이 다 빠져나간 미라처럼 말라 있었다. 온몸에 튜브를 주렁주렁 매단 채였고 인공호흡기는 씩씩거리는 기계음만 뱉어냈다. 그때 간호사가 다급하게 문을 열고 나왔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호자분, 마음의 준비하세요. 소생술 안 하시면 몇 분 안 남았습니다. 박도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고 오열했다. 나는 가운을 입고 죽음의 냄새가 자욱한 병실로 들어갔다. 가까이서 보니 시어머니의 몰골은 더 처참했다. 손톱 밑에는 박도준을 핥히며 낀 살점과 핏자국이 검게 굳어 있었다. 이불을 덮고 있어도 등과 엉덩이에서 나는 썩은 내가 코를 찔렀다. 심각한 욕창으로 인한 폐혈증 냄새였다. 지난 한 달간 그녀는 산채로 썩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감겨있던 노인의 눈이 번쩍 떠졌다. 탁한 눈동자가 눈구멍 안에서 힘겹게 구르더니 내 얼굴에 고정되었다. 순간 회광반조처럼 그녀의 눈빛에 일말의 총기가 돌았다. 그녀가 입을 벌렸다. 목구멍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났다. 컥, 컥. 나는 허리를 숙여 귀를 가져다 댔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는데? 혹시 사과라도 하려는 걸까? 지난 5년의 모진 세월을 참회하려는 걸까? 하지만 내 고막을 때린 건 단 한 글자였다. 밥밥.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쥐어짜이는 듯 했다. 감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름 끼치는 허무함이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의 눈에 나는 며느리도 감정을 가진 인간도 아니었다. 그저 밥을 차려주고 똥을 치워주는 도구일 뿐이었다. 그녀가 살고 싶은 이유는 아들이 눈에 밟혀서가 아니었다. 그저 배가 고파서였다. 어머니. 나는 상체를 일으켜 갈망으로 가득 찬, 그러나 텅 빈 그녀의 눈을 내려다보며 나직이 말했다. 부엌에 밥 없어요? 어머니 밥 차려주던 사람은 어머니가 내쫓았잖아요. 노인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동공이 격렬하게 수축했다. 그녀의 시선이 내 어깨 너머 문가에서 벌벌 떨고 있는 박도준을 향했다. 갑자기 그녀의 입에서 죽어가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아, 귀신. 귀신이야. 장작처럼 마른 팔이 허공을 휘저으며 눈앞에 무언가를 찢어발길 듯 덤벼들었다.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다가오던 박도준의 얼굴로 그 손톱이 날아들었다. 아! 박도준이 비명을 질렀다. 노인의 손톱이 박도준의 멀쩡한 쪽뺨에 깊이 박혔다. 살가죽을 파고든 손가락이 힘껏 아래로 그어내렸다. 선혈이 낭자하게 튀었다. 심전도 모니터가 날카로운 기계음을 토해냈다. 노인의 손이 힘없이 툭 떨어졌다. 하지만 손톱 밑에는 여전히 박도준의 살점이 끼어 있었다. 그녀는 죽었다. 세상에 대한 마지막 원독을 담아 그토록 사랑에 맞이 않던 아들의 얼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저주를 새기고서 나는 피투성이가 된 채 넋이 나간 박도준을 보며 천천히 마스크를 벗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벗은 마스크를 의료 폐기물 통에 던져 넣었다. 지난 5년의 찌꺼기를 버리듯이. 장례식은 안 갈게. 난 이제 남이니까. 나는 모자를 뒤로 한 채 중환자실을 걸어 나왔다. 복도 끝 창문이 열려 있었고 밖에는 눈이 그쳐 있었다.
눈 덮인 세상 위로 햇살이 쏟아져 눈이 부셨다. 눈시울이 조금 시큰거렸지만 나는 알았다. 이제 다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2년 후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대형 현수막에 환하게 웃고 있는 내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에 나는 몸에 딱 맞는 흰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다. 피부에는 건강한 윤기가 흘렀다. 현수막 아래에는 굵은 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었다. 나를 사랑하는 법, 내려놓음에서 시작하다. 나의 첫 에세이였다. 출간 일주일 만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한 작가님, 이쪽입니다. 사인회 곧 시작해요. 출판사 편집자가 달려와 상기된 얼굴로 말했다. 오늘 독자분들이 엄청 많이 오셨어요. 줄이 서점 밖까지 이어졌다니까요.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직원이 건네주는 사인용 펜을 받아 들었다. 펜은 가벼웠지만 손에 쥐어지는 무게감은 묵직했다. 사인회는 꼬박 3시간 동안 이어졌다. 내 앞에 선 독자들의 눈은 하나같이 반짝이고 있었다. 작가님, 책 보고 용기 내서 이혼했어요. 감사해요. 전업주부도 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는 책 한 권 한 권에 정성껏 축복의 말을 적었다. 손목이 조금 뻐근했지만 가슴은 벅차올랐다. 행사가 끝났을 때는 이미 해가 져 있었다. 책 판매 대박을 자축하자며 편집자가 근처 종로 포장마차 거리를 제안했다. 거기 어묵탕 기가 막히게 하는 집 있거든요. 오늘 같은 날씨엔 딱이죠. 우리는 웃고 떠들며 종로의 번화한 거리를 걸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고기 굽는 냄새와 소주 냄새가 밤 공기에 섞여 떠다녔다. 허름한 포장마차 앞을 지나던 내 발걸음이 뚝 멈췄다. 구석진 자리에 놓인 작은 접이식 테이블. 그 위에는 소주 한 병과 다 식어 빠진 어묵탕 한 그릇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거기 앉아있는 남자는 색이 바랜 싸구려 패딩을 입고 있었고 등은 노인처럼 굽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단번에 그 뒷모습을 알아봤다. 박도준이었다. 2년 사이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숨 많던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져 두피가 훤히 보였고 한때 천하를 호령할 듯 거만하게 굴던 손은 술잔을 쥐고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기름때 묻은 테이블 위, 싸구려 안주 옆에는 새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표지 속 흰 정장을 입은 내가 그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가 소주를 입안에 털어 넣었다. 독한 술이 목을 긁었는지 그가 격하게 기침을 해댔다. 온몸을 들썩이며 기침을 토해낸 그가 거친 손을 뻗어 책 표지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탁한 액체 한 방울이 표지 위로 툭 떨어졌다. 정확히 나를 사랑하는 법이라는 글자 위였다. 그는 울고 있었다. 소리 내어 우는 통곡이 아니었다. 영혼이 텅 비어버린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소리 없는 흐느낌이었다. 내게서 노인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던 남자, 돈 못 번다고 무시하며 500만 원을 적선하듯 던져주던 남자. 그는 지금 내 새로운 인생이 담긴 책을 안주 삼아 서울에서 가장 초라한 구석에서 취해가고 있었다. 작가님, 왜 그러세요? 앞서갔던 편집자가 멈춰 선 나를 보고 의아한 듯 되돌아왔다. 나는 시선을 거두고 눈부신 네온사인과 멀리 보이는 서울 N타워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밤바람이 찼지만 가슴속은 더할 나위 없이 상쾌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코트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 구석진 자리는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모르는 주정뱅이를 본 것 같아서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있어야 제격이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아주 많이 남아 있었다.